여러분은 1680도가 얼마나 뜨거운 온도인지 아시나요? 철강도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열기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바로 그 기술이요. 한 기자가 이 미스터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엘리자베스 로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간 에너지 산업을 취재해온 기자죠. 그날 오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편집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낯선 터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것 좀 봐. 톰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1680도에서 작동하는 가스터빈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680도라고요? 미국 지히도 1650도가 한계였는데 독일 지멘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나라 기술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시아 쪽에서 나온 기술이라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전 남편 히로시가 항상 말했던 것들.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그의 말이요. 당시 저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제가 봤을 때 아시아 기술은 여전히 서구를 따라잡는 수준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히로시가 같은 업계 엔지니어였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쓸 때 그의 기술적 조언을 참고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시아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발언했죠. 히로시는 이를 배신으로 느꼈어요. 아이 교육 문제까지 겹쳤어요. 저는 딸에게 미국식 개인주의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히로시는 협력과 배려를 강조했거든요. 결국 쌓였던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검증했어요. 영상도 실제고 온도 측정값도 정확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기술 유출일 가능성은요? 미국이나 독일 기술을 훔쳐서. 그것도 확인해봤지만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하네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에서 파견 나온 존 윌슨 국장이었어요. 로스 기자님이시죠?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 말씀이신가요? 직접 가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기술이 정말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지. 윌슨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아시아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새벽 비행기입니다. 이미 항공편을 예약해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서구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이 아시아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가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윌슨 국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로스 기자, 출발 전에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어요. 1시간 후 에너지부로 오세요. 에너지부 회의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곧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GE의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톰슨, 독일 지멘스의 터빈 개발 총괄 한스 밀러 박사,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 담당 다나카 부사장까지. 말 그대로 세계 가스터빈 기술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입니다. GE의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도 10년 넘게 연구했지만 1680도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요? 독일의 밀러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650도가 한계였습니다.
소재 기술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죠. 일본의 다나카 부사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기술로는 아직 우리를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분명 어딘가에서 기술을 빼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히로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왜 항상 아시아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윌슨 국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로스 기자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직접 가서 허점을 찾아주세요. 어떤 허점을 찾으면 될까요? 제가 물었을 때 톰슨이 답했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터빈 블레이드 소재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한 합금과 유사한 게 있을 겁니다. 밀러 박사도 덧붙였어요. 냉각 시스템도 확인해 보세요. 우리 특허와 비슷한 구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딸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일 때문에 며칠 출장 가야 해. 또 아시아야? 엄마는 왜 아시아 가는 걸 싫어해? 제시카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예리하죠.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이 복잡해서. 아빠는 아시아 사람이잖아. 엄마도 아빠한테 편견 가지지 말라고 했으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시카가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요. 엄마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기자의 일이라는 걸 이해해줘.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예요. 기술 유출의 증거든 데이터 조작이든. 제가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도 불가능하다고 한 기술을 정말로 독자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AI 로봇 안내원,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핵심 기술은 다른 문제니까요.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거대한 연구단지들과 첨단 공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건물 규모가 우리나라 지휘 본사보다도 컸거든요. 로비에 전시된 터빈 모형들을 보니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엘리자베스 로스입니다. 김하늘 박사님과 약속이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아시아 기업의 터빈 개발팀장이 이렇게 젊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연구동으로 향하면서 김하늘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 연구소는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연구진 3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봤는데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들도 꽤 보였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네,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MIT에서 2년간 연수도 받았어요. MIT라고요? 제 모교였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 남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MIT에서 계속 연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기존 기술 개선에 집중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새로운 접근이라니. 기술 개발에는 축적된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연구소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도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수식들과 3D 모델링이 빼곡했어요. 확실히 고민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설계하신 건가요? 네, 기존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했습니다. 김하늘 박사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실제 테스트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 같았습니다. 다만 1680도 테스트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안전장비를 착용하셔야 해요. 1680도. 그 숫자를 직접 듣자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온도에서 터빈이 작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속임수가 있는 걸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터빈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크기인가요? 축소 모델이에요. 하지만 모든 구조와 시스템은 실제와 동일합니다. 김하늘 박사가 설명하며 컨트롤 패널로 안내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응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죠. 확실히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습니다. 1680도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거든요. 혹시 실제 1680도까지 올려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김하늘 박사의 자신감이 놀라웠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말하더군요.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터빈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것 같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 온도 500도, 회전수 분당 3000회전. 모니터 속 그래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도 곡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800도 통과. 모든 수치 정상.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1200도입니다. 이때부터 터빈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는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실험실 바닥까지 진동이 전해져 왔어요. 1450도 돌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미국 지휘가 수년간 넘지 못한 벽이었다가 간신히 넘었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떡해요? 정말 넘어가고 있네요. 저희한테는 이제 일상이에요. 김하늘 박사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일상이라고요? 1600도 진입. 터빈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 모니터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동 급증, 열분포 불균형 발생.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어떤 터빈도 견딜 수 없어요. 역시 한계가 있었네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김하늘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상 범위 내입니다. 적응형 냉각 시스템 가동할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의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더군요. 1차 냉각 루트 우회, 2차 열분산 활성화.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빨간불로 가득했던 모니터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안정화, 열분포 균등화 완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터빈이 스스로 적응하도록 설계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배치되는 거죠. 자동으로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는 늘 터빈을 통제하려고만 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네요. 맞아요. 터빈이 위험을 감지하면 스스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김하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1680도로 올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1680도.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온도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670도, 1675도, 1678도, 1680도 달성. 그 순간 모든 모니터가 완벽한 녹색으로 빛났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응력. 모든 수치가 안정 범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0분간 지속해 볼게요. 10분. 영원같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터빈은 꿋꿋하게 1680도의 지옥불을 견뎌냈습니다. 테스트 완료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기술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거예요? 30년 전 한 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30년 전이요? 네,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죠. 언젠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김하늘 박사의 미소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온 분이라니.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테스트가 끝나고 김하늘 박사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성공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깨진 터빈 블레이드들, 녹슨 파이프들, 수천 장의 실패 도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패 박물관입니다. 실패를 전시하는 건가요? 네, 저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벽면마다 실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1997년 3월, 1450도에서 블레이드 균열. 2005년 8월, 1580도에서 진동 급증. 2012년 12월, 1650도에서 시스템 다운.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왜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전시하시나요? 실패는 숨길 게 아니라 기록할 자산이에요. 각각이 다음 성공의 디딤돌이 됐거든요. 김하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을 돌아봤어요. 정말 치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원인, 개선 방향, 다음 실험 계획까지. 이 모든 실패가 지금의 1680도 기술로 이어진 건가요? 그렇죠.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한 구석에 오래된 작업대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계산기, 수천 번 그어진 도면들, 두꺼운 실험 노트까지. 이건 뭔가요? 저희 기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작업대예요. 김하늘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연구하셨죠? 매일 밤 여기 앉아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작업대 위 액자에 낡은 사진이 있었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이 젊은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 속 남성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혹시 이분이 리처드 밀러 박사님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처드 밀러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 밀러는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네, 1994년 미국에서 오셔서 1년간 연구하셨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그분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죠. 어떤 아이디어였나요? 열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혁신적이었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이론이 맞다면 30년 전 아버지가 미국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불가능하다고 하셨대요. 기존 데이터로는 실현할 수 없다고.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4년 그때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셨죠. 새로운 냉각 시스템 이론 때문에 동료들과 갈등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나요? 김영호 박사님이 믿어주셨어요. 우리 연구소 창립자이신 분이죠. 김하늘 박사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리처드 밀러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야말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30년간 연구를 계속하신 건가요? 네, 김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간 연구하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마지막 설계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정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무시받았던 이론이 여기서는 30년간 소중히 키워져 왔던 거였습니다. 리처드 밀러 박사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김하늘 박사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의 이론이 성공했다는 걸 보지 못하고 말이죠. 혹시 그분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아쉽게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다만 그분의 딸이 기자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하늘 박사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 딸도 에너지 업계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꿈이 여기서 꽃 피우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딸인 제가 직접 듣고 있다니. 그분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어요. 네, 리처드 밀러 박사님은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1994년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죠. 엘리자베스, 아빠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터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빠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MIT 출신의 뛰어난 엔지니어였거든요. 왜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김하늘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리처드 밀러 박사님 자료를 더 볼 수 있을까요?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게요. 연구소 아카이브에서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1994년 연구 노트, 설계 도면 회의록까지. 이게 밀러 박사님이 직접 쓰신 노트예요. 김하늘 박사가 낡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열 흐름 재배치 이론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열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졌어요. 수없이 그어진 수정 흔적들, 밤늦게 쓴 메모들. 미국 동료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994년 10월 회의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지휘 연구진 12명. 아버지가 발표한 후 나온 반응들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비현실적인 접근, 검증되지 않은 이론, 위험한 실험이라는 평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나요? 네, 3개월 만에 종료됐어요. 너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그때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길을 끄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밀러의 이론은 흥미롭지만 현재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 3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네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30년 후인 지금 우리가 해냈죠. 김하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영호 박사님은 달랐어요. 밀러 박사님의 이론을 보자마자 가능성을 알아보셨거든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 말씀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완전히 다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연구 기록들을 봤어요. 첫 5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밀러 박사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10년 걸렸지만 첫 번째 돌파구였죠. 자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이론이 단순히 보존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되어 왔다는 걸 말이에요. 2010년대에는 AI 기술까지 접목하셨군요. 맞아요. 적응형 냉각 시스템이 바로 그거예요. 밀러 박사님의 기본 아이디어에 현대 기술을 더한 거죠. 그때 김하늘 박사가 특별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김영호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1994년 한국을 떠나면서 김영호 박사에게 쓴 편지였어요.
김 박사님, 미국에서는 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김 박사님이길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제 딸 엘리자베스도 언젠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기술이 현실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아셨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김하늘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감동적이어서요. 저는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밀러 박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이론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졌다고. 그러게요. 언젠가 그분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무시했던 미국 기술계의 오만함.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무시하려던 저 자신의 모습까지. 전화기를 들고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때? 아시아 출장은. 제시카, 엄마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어. 왜요? 내가 맞았어. 엄마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10년 전 히로시와의 갈등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그의 기술적 조언을 사적으로는 활용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아시아 기술을 폄하했었죠. 히로시 아빠도 그랬잖아요. 서구 기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버리라고. 당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MIT 출신인 제가 봤을 때 아시아는 여전히 따라잡는 단계였거든요. 엄마, 그런데 왜 갑자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상상하지 못한 혁신을 말이야. 다음 날 김하늘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로스 기자님, 어젯밤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표정이 달라 보이네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김하늘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의심했어요. 기술 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심을 하셨다고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도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김하늘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많은 서구 전문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저희도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분명 기분 나쁘실 텐데.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희도 처음엔 밀러 박사님 이론이 정말 가능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녀의 포용적인 태도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김영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혁신은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의심 없이는 검증도 없고 검증 없이는 발전도 없다고. 정말 대단한 철학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의심을 환영해요. 더 나은 기술을 만들게 해주거든요. 그때 문득 히로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엘리자베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든 인정해야 해. 사실 더 큰 고백이 있어요. 뭔가요? 제 전 남편도 일본계 엔지니어였는데 저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아시아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하늘 박사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결국 그 문제로 이혼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익숙한 걸 선호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그날 오후 김하늘 박사가 연구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줬어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 프랑스에서 온 마리, 심지어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까지. 왜 모두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데이비드가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기존 방식만 고집하죠. 마르쿠스도 거들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만 선호해요. 혁신적인 시도는 위험하다고 여기죠. 한국은 달라요. 마리가 말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해서 배우려고 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것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자체였습니다. 로스 기자님도 여기 오셔서 생각이 바뀌셨나요? 김하늘 박사가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써야죠.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보도할 거예요.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의 한계, 혁신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까지.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본인의 이론이 편견을 넘어 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걸 보시면 말이에요. 이제 저도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김하늘 박사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리처드 밀러의 딸이에요. 김하늘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그럼 당신이 바로. 네, 아버지가 편지에서 언급했던 그 딸입니다. 김하늘 박사가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밀러 박사님의 딸을 직접 만나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아버지의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그날 연구소 전체가 들썩였어요. 리처드 밀러 박사의 딸이 왔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많은 연구원들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밀러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실감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가스터빈 기술의 진실 30년 전 한 미국인의 꿈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요. 편집장 톰이 처음 기사를 읽더니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야? 우리가 30년 전에 무시한 기술이 한국에서 완성됐다고? 네, 모든 내용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걸 게재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업계가 발칵 뒤집힐 텐데. 그래야죠. 진실을 알아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기사가 게재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휘의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스 기자, 이 기사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놀라실 거예요. 독일 지멘스의 밀러 박사도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과소평가가 아니라 아예 무시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전문가들이 늘어났거든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회의를 제안한 거예요. 윌슨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로스 기자 덕분에 우리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해외 홍보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김하늘 박사가 화상통화로 설명했습니다. 로스 기자님만큼 우리 기술과 철학을 이해하는 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주세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꽃 피운 이곳에서 일하기로 말이에요. 1년 후 저는 창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제시카도 한국국제학교로 전학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히로시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야 진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미안해, 히로시. 그때 내 말이 맞았어. 괜찮아.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지금 저는 차세대 수소터빈 개발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어제 김하늘 박사가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이론이 전 세계 협력의 시작점이 됐으니까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의 꿈이 이렇게 컸던 줄 몰랐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더라고요.
연구소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그 바다 너머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제 전 세계를 바꾸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워가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맛집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요. 여러분은 일본 최고의 전문가가 단 1시간 만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2025년 7월, 일본 전역이 떨고 있을 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의 일본 전문가가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존재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도쿄 소방청 특수구조대장으로 15년간 일해왔어요. 2025년 6월, 일본 전역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2025년 7월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는 내용 말입니다. 설마 만화책 내용을 믿는 건 아니겠지만 대비는 해야죠. 정부가 긴급재해 대응 훈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공동훈련에 참여한다고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일본이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어요. 다른 나라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 재해훈련센터에서 만난 한국팀 리더는 박민수라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간 크기의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구조견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아키타견 하루키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진돗개 설이라고 합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아키타견은 천황이 직접 아끼셨던 견종이거든요. 실례지만 한국개가 우리 일본견보다 구조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과제는 간단한 생존자 수색이었습니다. 하루키가 먼저 나섰어요. 5분 만에 3명의 더미 생존자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역시 하루키죠. 완벽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한국계 차례였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잔의 더미를 둘러봤어요. 하루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느리네요. 이미 하루키가 다 찾았는데. 그런데 서리가 하루키가 놓친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미 생존자가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3명이라고 했는데. 훈련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는 4명이었는데 3명이라고 잘못 알려드렸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리가 우리도 모르던 생존자를 찾아낸 거였어요. 우연일 거예요. 다음 훈련에서 보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편견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요. 다음 날 더 어려운 훈련이 시작됐어요. 3층 붕괴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하루키는 고층 건물 구조가 특기거든요. 하루키가 먼저 건물에 들어갔어요. 20분 후 2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완벽해요. 역시 우리 하루키. 이제 서리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리는 하루키가 이미 수색한 곳을 다시 돌아다녔어요. 시간 낭비네요. 이미 다 찾았다고요. 그런데 서리가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민수가 서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서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요. 벽 너머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진이네요. 규모 5.2. 도쿄 서부에서 발생. 휴대폰 경보음이 울려댔어요. 2025년 7월 지진 예언이 화제가 되던 상황에서 실제 지진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모든 구조대 출동.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지산 근처 등산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산사태로 등산로가 막혔습니다.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진짜 생존자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망설이자 박민수가 말했어요. 서리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한국계를요? 일본 산악 지형을 모르는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촉박했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키가 주도하고 보조만 하세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리가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후지산 등산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산사태로 3곳이 막혔어요. 등산객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 가능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키가 먼저 수색을 시작했어요. 1시간 후 2명을 발견했습니다. 잘했어, 하루키. 하지만 아직 10명이 더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루키가 지쳤나 봐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때 박민수가 말했어요. 서리를 보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실험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서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5분 후 서리가 짖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3명의 등산객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을 찾았지? 저는 놀랐어요. 하루키도 지나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리가 또 다른 곳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또요? 설마. 이번에는 5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2명이 남아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구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해했을 때 서리가 갑자기 산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서리, 위험해. 박민수가 따라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서리는 거의 절벽 같은 곳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아래를 향해 짖었어요. 설마 저 아래에? 로프를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마지막 2명이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리가 12명 모두를 찾아낸 거였어요. 하루키는 2명, 서리는 1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잃었어요.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박민수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리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 거죠?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추적과 수색이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하루키도 수색견인데 아키타견은 경비견이 주 목적이에요. 하지만 진돗개는 500년 넘게 산과 바다에서 사냥을 도왔어요. 지형 파악과 추적 능력이 타고났죠.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서리는 특별해요. 지리산에서 조난자 50명 넘게 구조한 경력이 있거든요. 50명이요? 네, 한국에선 이미 유명한 구조견이에요. 이번에 일본 훈련에 온 것도 기술 교류 차원이었고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편견으로 서리를 무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괜찮아요. 하루키도 훌륭한 개예요. 경비와 인명 보호에서는 최고죠.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후지산 일대 지진으로 12명이 고립됐지만 한일 구조대의 신속한 공조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진돗개 서리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서리가 나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구조대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소방청 관계자는 한국 진돗개의 수색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한 말이 뉴스에 나온 거였어요. 기자들이 인터뷰했을 때 솔직하게 답했거든요. 인터넷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진돗개 대단하다. 한국개가 일본 개보다 뛰어나네. 2025년 지진설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진짜 영웅이 나타났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서리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제가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는 서리 같은 구조견이 많아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각 지역마다 전문 구조견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진돗개의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번 인정한 주인은 평생 따르죠. 6.25 전쟁 때 실화가 있어요. 한 진돗개가 헤어진 주인을 찾아 180km를 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180km요? 네, 그리고 진돗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해요. 오늘의 구조 작업이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아키타견도 충성스럽지만 진돗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벽까지 내려간 거군요. 맞아요. 서리는 마지막 2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리 소식 들었어요. 일본에서 대활약이라면서요? 한국 구조대 본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 진돗개가 일본을 구했다고요. 정말요? 박민수가 기뻐했어요. 일본 분들 반응은 어때요? 놀라워하세요. 특히 사토 대장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민수가 말했어요. 사토 대장님, 한일 구조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돗개의 수색 능력과 아키타견의 경비 능력을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도 서리에게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조용한 곳에서 박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민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요.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일본은 정말 재해 대응 기술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서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 장점이 다른 거죠.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서리의 수색 능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하루키의 경계 능력도 대단해요. 오늘도 위험한 지역에서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루키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 안전을 지켜줬거든요.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거네요. 맞아요. 일본의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과 한국의 창의적인 수색 기법을 결합하면 최고가 될 거예요.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후지산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구조견 교류를 정기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사토 대장님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대장님이 언론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뿌듯했어요.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도 잠시, 그날 저녁 상황이 다시 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후지산 일대에서 추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현재 고속도로 3개 구간이 막혔고 산간 지역 주민 500여 명이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서리와 하루키가 함께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와 저는 더 이상 한국, 일본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의 팀이 된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 3명 더 있어요. 이쪽에서도 신호가 들려요. 서리와 하루키가 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해서 수색했어요. 이제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NHK 뉴스입니다. 현재 후지산 일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공동 구조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진돗개와 일본 아키타견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서리와 하루키를 비췄어요. 2마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토 유키코 구조대장은 한국 구조견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한 인터뷰가 그대로 방송됐어요. 실시간으로 SNS 반응도 쏟아졌어요. 진돗개 대박이다. 한일 협력 보기 좋네. 2025년 지진설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런 든든한 구조팀이 있어서 안심된다. 사토 대장님 마음이 넓으시네. 인정할 건 인정하는 자세가 멋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어요. 야마나시현에서도 산사태 발생. 온천 리조트에 투숙객 50명이 고립됐습니다. 즉시 출동하세요.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야마나시현 온천 리조트 현장이었어요. 건물이 기울어져서 위험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리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루키는 주변을 경계하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10명 있어요. 이쪽에도 15명. 서리가 연달아 생존자들을 찾아냈어요. TBS 뉴스입니다. 야마나시현 온천 리조트 구조 작업이 새벽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한국 진돗개 서리가 또다시 놀라운 수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됐어요. 마지막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모든 구조가 완료됐어요. 총 투숙객 50명 전원 구조 완료.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후지TV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후지산 일대 지진으로 총 2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종합 상황을 보도했어요. 이 중 한국 진돗개 서리가 발견한 생존자는 무려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일본 정부는 이번 구조 작업에서 보여준 한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정식 협력 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진돗개 설이었어요. CNN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네요. 박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구조견이 일본 지진에서 120명 구조.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설아, 내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마지막 뉴스가 나왔어요. NHK 특별 보도입니다. 후지산 일대 지진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시청자들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편지들이 나타났어요. 진돗개 서리 덕분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요. 2025년 지진설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서 안심이에요. 수백 개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서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고 서로 돕는 법을 가르쳐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서리가 제 옆에서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계, 일본계가 아니라 모두의 영웅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진돗개 서리 48시간 동안 120명 구조. 한일 우정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라.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영웅.
2025년 7월 불안한 예언으로 시작된 일이 최고의 감동 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감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